오늘 이제 곧 이어서 최영준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소아청소년과에 계시고 서울대에서 의학사, 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석박사를 하셨습니다. 역학을 주로 이제 같이 전공을 하셨는데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의 사회의학 교실에 있다가 다시 이제 임상으로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소아감염학회 총무이사하고 대한감염학회 소아특임이사를 맡아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성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이번에는 소아에 대해서 예방접종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한암병원 소아과에서 주로 감염 환자 보고 있는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특히 가을에 청소년 대상으로 어떻게 이제 접종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청소년이라는 아이 그 집단이 이제 감염 전공자들, 저희 같은 감염 전공자들의 관심 속으로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아마 내과랑 소아과 중간 어디쯤에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보건 정책 속에서도 많이 소화했던 것이 아마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인구들은 WHO 기준으로 이제 10세에서 19세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는 한 20% 정도의 인구를 차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한 460만 명 정도로 한 9%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규모고요. 과거에 8,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주된 건강 문제는 손상이나 감염 같은 이제 급성기 질환이었는데, 반면에 최근에 들어서는 과체중이나 비만과 같은 이슈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비감염성 질환, 만성 질환이 주된 건강 문제로 바뀌었던 것이 그동안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초 이제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바로 이제 다음 해에 청소년 대상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청소년과 그리고 청소년 의학 관점에서 봤을 때 청소년들에 대한 감염 예방에 대해서 어떤 고려 사항이 있을지 두 가지 그림을 잘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선 왼쪽을 보시면 청소년기는 영아기 이후에 가장 급격한 성장과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성장과 사회학적 변화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선 생물학적으로는 면역계의 성숙이 완성되는 시기로서 체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자리를 잡고 여러 이제 면역 세포들이 어린 시절 긴 면역 트레이닝을 마치고 나서 드디어 성인기로 전환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을 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청소년기는 세대 내에서 접촉 밀도가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세대 간의 접촉 빈도도 상당히 높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마 아침 일찍 나가서 오랫동안 이제 밖에서 이제 생활하는 중고등학생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래들 간의 이제 접촉 면도 상당히 길게 지속되고요. 또 한편 10대들은 더 이상 이제 보호나 이제 간섭을 매우 싫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른들과의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연령대이기도 합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좀 예전에 나왔는데 접촉면이 가장 많은 연령대가 10대에서 14세, 15세, 19세였음을 보여주고 있고, 한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을 때 또래 간 접촉면은 가장 많이 줄긴 하지만 오히려 고위험 성인과의 대면하는 기회는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수준에서는 시간축을 따라서 청소년기의 건강 문제는 이제 성인기의 건강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최근에 이론적 배경을 넘어서 여러 이제 실증적 증거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감염병의 세 요소인 숙주와 환경 그리고 병원체 간의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이제 시간축에 따른 영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최근에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의 일환으로서 과거에는 주로 이제 아주 어린 소아들 영유아를 대상으로 했던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최근에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다뤄지고 있고요. 그래서 임산부나 청소년들 그리고 성인들까지 전체 일생사를 관통하는 면역 보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 최근에 미국과 유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는 청소년의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도 많이 늘고 있어서 거의 영유아기 때만큼 접종 백신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면역학적으로 많이 성숙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덜 완성되었고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이제 접촉면도 크고 또 이제 앞으로 이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됐을 때의 이제 건강 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관심 인구 집단이 청소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개인 수준에서는 단순 감염부터 중증 감염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건강 문제들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배우지 못하고 아마 다른 이제 소셜 인터랙션이라든지 다른 이제 정신건강적 문제들 여러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단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소아청소년 연령에서는 이런 이제 시간의 선상에서 이런 지표들을 같이 봐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아마 교육이나 사회적 기능 같은 문제들은 아마 좋은 다른 전문가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청소년들이 얼마나 코로나에 잘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저희가 3년 동안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좀 많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왼쪽 그림은 저희 2020년도에 출간됐던 그림이고 보시면 전 세계에서 발생했던 연령별 발생을 토대로 봤을 때 감염 위험도는 보시면 어린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그냥 적게 걸릴 것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아닌 것을 잘 아실 것 같고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올 4월까지 미국에서 연령별 코로나 항체 양성도를 측정했는데 그때 측정했던 항체가는 백신에 의해서 생기지 않고 자연 감염에 의해 생기는 항체로서 연령별에 따라서 어떻게 감염률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작년 9월부터 2월까지 전 연령에서 비슷한 기울기로 올라가긴 했는데 보시면 가장 높은 그룹이 소아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럼 코로나에 감염됐던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서 증상이 심하지 않다라고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지 왼쪽 그림을 보시면 유럽에서 연령별 중환자실 입원 건수를 보여드리는 소아청소년 연령대에서 그림인데요. 보시면 중환자실 케어가 필요한 연령대는 대체로 1세 미만의 영아기거나 아니면 10에서 15세 청소년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긴 하지만 적어도 5에서 10세 연령보다는 청소년들이 좀 더 아플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오른쪽 표는 우리나라에서 작년 10월까지 소아청소년 연령 중에서 중증 환자들을 따로 뽑아서 봤을 때 좀 적긴 8명으로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8명 중에서 6명은 청소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사망하는지를 역시 2020년과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은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좀 있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코로나에 많이 걸리지 않았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경사를 갖는 연령에 비례하는 그런 치명률 그래프를 보였었는데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노출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성인과 고위험군에서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평평해졌고 또 1세 미만의 영아나 신생아들에서의 치명률이 좀 올라가는 그런 U자형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청소년은 5에서 10세보다는 좀 높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고 성인보다는 낮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청소년은 코로나 감염이 많이 되었고요. 중증 감염과 사망은 적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감염이 청소년에서 별거 아니다라고 넘어갈 수 있을지는 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덴마크에서 작년 7월까지 코로나에 걸렸던 15에서 18세 청소년들 대상으로 급성기 증상 위중도를 이제 물어봤을 때 경증인 아이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심하게 증상들을 호소했던 그런 이제 보고들이 있었고요. 저희 병원에서도 서울시와 함께 소아청소년 코로나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3분의 1 정도는 청소년들입니다. 아마 소아과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아이들은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에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방 가능한 수단이 있으면 예방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원칙이 적용될 정도로 그런 임상 증상을 심하게 보인다라는 것이 현장에서의 이제 관점입니다. 아마 좋은 비교 대상으로는 지난 50년간 누적돼 왔던 인플루엔자와 직접적인 비교를 해보는 수가 있을 텐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코로나와 인플루엔자 감시체계 운영 방식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직접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소아청소년 0에서 17세 아이들의 입원율을 비교를 해보면 인플루엔자는 시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30명에서 40명이라고 한다면 코로나는 48명이었고요. 특히 12에서 17세의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에 비해서 인플루엔자 걸렸을 때 심하게 앓는 그런 이제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환자실에서 입원하는 것도 조금 더 많이 하고요. 치명률은 약간 차이 냈지만 유의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점선으로 된 인플루엔자에 비해서 실선으로 된 코로나의 입원율을 보실 수 있겠고, 확실히 12에서 17세 청소년에서는 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감염과 중증 감염, 사망 지표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보면 지표를 어떻게 보느냐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꽤 청소년들이 심하게 앓는다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사망하거나 중증 감염이 있는 경우는 적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달리 생각하면 건강한 청소년들이 감염병으로 사망하거나 이제 심하게 앓는 것은 상당히 언유주얼한 일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망의 크기보다는 그 청소년 사망이 얼마나 예방 가능한지, 우리가 예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청소년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많이 하는지에 따라서 방역의 관점에서 어떤 예방 수단이 유효할지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 인플루엔자에서도 그랬고, 이제 초기 연령별 이제 접촉 그 매트릭스를 봤을 때도 청소년은 지역사회 전파를 주로 일으키는 주된 연령층이라는 우려가 초반에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자료가 아직 많지는 않지만, 왼쪽을 보시면 그 계절성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청소년이 이제 그 전파원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5에서 15%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오른쪽 우리나라 연구에서 보시면 청소년이 코로나19의 전파원이 되는 경우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전파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로 이제 성인들에게, 아마 부모 연령들일 것 같은데 다른 연령층으로 주로 이제 전파를 하는 것 같고, 그 빈도도 30, 40대에 비해서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청소년들은 이런 공간 축에서 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 접종은 조금 주된 목적으로는 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아마 지금까지 자료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한편 코로나 백신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백신의 유용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 백신들의 항원량을 줄여도 소아에서, 특히 청소년에서는 비슷한 조건의 성인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면역원성, 그러니까 항체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이 되었고, 이것은 다른 이제 오미크론이라든지 다른 바이러스 변이주에 대해서도 이런 중화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효능 데이터도 작년 12월까지 청소년 연령 대상으로 있었고요.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백신이 현실에서 잘 작동되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효과 연구를 보시면, 지난 5월달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미국의 한 30개 어린이 병원에서 코로나로 입원했던 약 1,100명 환자 중에서 이 환자들은 대부분 미접종자였고, 그 중에 한 290명 정도는 좀 심한 그런 중증 환자들이었고, 14명 정도의 사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접종 시기, 그다음에 접종 그 시점, 그리고 유행 변이주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그 중증 감염 예방을 한 80% 정도 한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연령에 따른 차이인지 백신에 따른 차이인지 좀 질문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5에서 11세 그리고 12에서 17세로 나눠서 봤을 때 12에서 17세에서의 예방 효과가 좋았고요. 지난 2월달에 나왔던 미국에서의 또 다른 이제 코로나 백신 효과 평가인데, 여기서는 코로나로 입원한 아이들 중에서 접종 맞은 아이들과 접종 맞지 않은 아이들 간의 경과를 비교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접종을 맞은 아이들의 경우에 10명 중에 1명이 중환자실에 갔고, 접종 맞지 않은 아이들은 10명 중에 4명이 중환자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아이들 7명 모두 접종을 하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었다고 하고, 여기서 계산되었던 백신의 입원을 예방하는 예방 효과는 94%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반응, 그러니까 백신 안정성과 관련해서 저희 소아과에서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심근염 또는 심막염과 같은 심장과 관련한 이상 반응입니다. 청소년 12, 17세 연령의 경우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접종을 하고 나서 심근염과 심막염의 위험이 유의하게 높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아이들, 그리고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맞을 때 이런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에 직접 걸렸을 때, 감염이 되었을 때도 이런 심근염의 위험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실제 감염과 백신 접종 간의 위험도를 비교를 해보면, 오른쪽 그림인데요.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표들이, 그 높은 이제 막대 그래프들이 감염에 따른 그 심근염의 그 위험도를 얼마나 올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림들이고, 왼쪽에 낮게 있는 그런 막대 그래프들이 백신에 의한 심근염의
그 상승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코로나 감염 자체는 심근염의 위험을 거의 5배에서 10배 가량 높은 것으로 계산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험보다 이득이 더 백신 접종에 따른 위험보다는 이득이 더 큰 것으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청소년 접종에 대한 그런 레코멘데이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 의학 그러니까 그리고 생애 주기 관점에서 봤을 때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중증 감염이나 사망은 성인에 비해서 적긴 하지만 어린 연령 그리고 인플루엔자 감염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란 것이 그 새로 나온 저희가 알게 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은 지역사회에 전파를 할 수 있지만 주된 전파원은 아마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접종보다는 개인의 보호와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한 목표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백신은 청소년 연령에서 감염을 예방하고 중증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데, 한편 다른 연령에 비해서 백신 접종 후에 심근염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 확률 자체는 낮고 심근염이 발생하더라도 심하지 않고, 한편 이제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그런 위험보다는 훨씬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접종에 따른 이득이 좀 클 것으로 보여진다고 정리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방접종이 입원을 예방하는 효과가 94% 정도 된다. 다만 이제 전파 차단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이제 효과가 그리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모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코로나 유행 시에 사실 스테이 앳 홈 또는 이제 소셜 디스턴스가 강했기 때문에 사실은 소아에서의 어떤 그 감염 예방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소아의 예방 접종은 성인애보다는 어떤 이제 선택적으로 예방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